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0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교체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서 그런지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선들력이 있는 사람이고,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노사정 대화 보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현안을 지금 읽는 게 옛날에 이제 누가 장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은 어느 대를 하고 뭘 하고 지금 그런 톤이에요. 그런 톤 하면서 이 사람은 마치 노벨상을 받을 그 모자랄 정도로 뭐 그런 사람이서 스라에 몇 남 몇 녀 있고 천재형이고 뭐고 뭐 이렇게 막 통솔력 있고 뭐 있고 이런 식의 옛날에 그랬어요. 네. 이게 그 청와대 발표한 내용 그대로거든요. 소개 자료구나. 네, 소개 자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옛날에 좋은 나라 됐죠. 옛날에 정말로 그 위인전에 오를 만한 장관들이 정말로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물갈이하게 그 쫙 잘린 장관은 누구예요? 노동부 장관은? 여자. 김영주 전. 그럼 이 사람 처음 장관 임명할 때도 똑같은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런 분이. 근데 1년 반 만에 잘려? 그런 거예요. 관료 출신 하면은 그냥 굳이 길게 읽을 필요 없어요. 관료 출신? 그럼 뻔해. 이런 거예요. 뻔해, 이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관료 출신이 1기 때에는 3명이었는데 2기 때는 6명으로 2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지금 이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노무현 정부 패턴. 그러니까 정부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통제도 못 하고. 김동연이 경제부총리가 나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 직을 걸고 조금 한다라고 신용만 내죠. 뭐 이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또 이 기사에 보니까 이재갑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때 사람인데 왜 이제 또 그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하고 방향이 조금 안 맞는데 기존의 이제 고용 정책을 그럼 바꾸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시급하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 고용을 한 거고 기존의 고용 노동 정책은 방향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냈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일자리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성과를 냈는데 지금 문재인 성과에서 뭐야 그러면? 그런 능력 있으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시키면 되죠. 아니 관료들은 뻔하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나 저 한 자리 시켜준다라면 절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한 자리 해먹으면 그때는 배째라 이거예요. 내 족보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한 자리 해먹으면 이제 자기 족보에 올라가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냥 관료일 때하고 장관 달고 퇴임할 때 대우가 또 달라지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뭐 장관이다 뭐다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쟤 누구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지도 몰라요. 그쵸. 거의 몰라요. 네. 심지어는 지금도 저는 총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누구였죠? 이낙연 총리. 그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하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민간 부분이 굉장히 더 앞서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국가 경영하는 데에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경영의 임팩트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경제가 됐든 산업이 됐든 노동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뭐 어느 놈이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놈이 해도 똑같기 때문에 어느 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느 놈이 대통령해도 똑같아.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은 좀 이렇게 무결하고 무결점이고 완벽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무결점이고 완벽한 대통령이 왜 관료들은 개판 관료들 해갖고 자꾸 물갈이 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든 아니면은 빠돌이들에 의해서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포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처음 정권 잡을 때는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뭐 기대, 뭐 약간의 그 빠돌이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1년만 지나도 그냥 급속도로 무너져요. 1년만 지나도. 그때 지금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 하고 4개월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지지율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같으면 네.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빠돌이들이 야, 그 여론조사가 개판이야라고 말을 해야 할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가 때 이명박이나 박근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올라갔어 하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랬죠. 예, 그 여론 지지율이 개판이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그럼 뭐가 개판이냐라고 말하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10,000명한테 물어봤는데 응답률이 10%가 안 됐어. 이거다 이거. 네. 그러니까 10,000명한테 물어봐도 그게 뭔가 여론조사라는 뭐 1,000명, 뭐 10,0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이 안 되니까 응답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10만 명한테 물어봐라. 10만 명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1,000몇 명 정도. 그래서 한 몇백 명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한테 물어봤는데 응답률이 7, 8%예요. 7, 8%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유선 전화나 그렇죠. 길거리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다 무선전이냐 휴대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에도 그냥 자동으로 거는가 봐. 자동 녹음해가지고 쫙쫙쫙 자동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10만 명한테 자동 전화번호에서 쭉 뽑아가지고 뚝뚝 돌리는데 지금 그 여론조사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최근에 50 몇 프로? 지금 55%, 53%? 네. 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그 무슨 갤럽인가 리얼미터인가 얘네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한 조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네. 나오냐면 이렇게 무선 조사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인데 그 응답률이 7%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700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다야. 유선 조사는 거의 응답이 없어. 유선 전화 자체도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화 자체도 없고. 네, 전화 딱 오면 그 기계음 들리면 그냥 바로 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을 돌리는데 이제 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4만 명 이상은 전화번호 없음으로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렇게 폐기나 이게 없음으로 응답이 오고 그 표본 설계니까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6만 명 중에서 네. 이제 전부 6만 명 중에서 얼마가 거의 대부분이 귀찮아요. 바빠. 그렇죠. 두 번 다시 걸지 마. 이런 거고 차단 눌러 차단. 네. 한 700 몇 명이 한다 이거예요. 7, 8%니까. 네. 그러니까 7, 8%니까. 그러니까 10만 명을 하는 이유가 이 700명, 800명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10만 건 돌리는 거야.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여론조사하면 보통 많이 돌려봐야 1,000건에서 2,000건 돌려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한국하고 이렇게 그 미국이나 일본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미 그 사회적인 신뢰? 네. 도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네. 여론조사 딱 들어봐가지고 저놈이 나의 반대파를 지지하는 듯한 여론조사를 하냐면은 이제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반대. 되게 응답하는 사람이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응답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끊고. 예, 끊고. 그러니까
응답률 7, 8%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지지율이 80%네, 70%네, 60%네, 50%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응답률이 이제 그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그 문통 지지율이 한 70%, 80%일 때는 좋아.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50%대까지 이제 50%를 자르려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뭐라고 이렇게 엉터리 조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말을 하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거 여론조사에서 10만 건 돌려갖고 응답이 7%, 8%도 안 된다. 그것도 그냥 숫자 맞추기식의 여론조사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80%, 막 70% 됐다라는 것도 그럼 그런 거였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참 여론조사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근데 예전에 또 그 기억나는 여론조사에 대한 기억이 그 2002년 때 정몽준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론조사 가지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사기극이죠, 사기극. 그 뭐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긴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좀 되게 우리나라 같은 아까도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 거 보면은 참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제 신뢰도랄까 어떤 그것들이 또는 그 뭔가 사회가 분열돼 있다 그럴까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심하게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심한데 이건 사실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렇게 무형의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그 의견 수렴 또는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그 국력에 있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남북 간에 이제 그 대치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딱 갇혀버려 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대다수 사람들이. 근데 미국 같으면은 그럴 대상이 누가 있어요? 미국은 사실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분열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네. 그런 다양성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이 법과 원칙이라는 걸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법과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양성이 아니라 그건 분열이에요. 네, 다양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어떤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그 근간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네. 법을 위반하고 원칙을 벗어나면은 얄짤없이 그냥 두드러 패려고 하죠. 네. 치려고 하죠. 지금 그 별종이 지금 하나 있죠. 별종이 하나 있죠, 지금. 근데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사실 그 지난주에 통계청장 이렇게 갈았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도 신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그 뭐 이야기 안 했나요? 지난번에? 사실 그 간단히 그냥 네. 이렇게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통계. 그러니까 통계 이야기 하면은 또 뭐 이렇게 기니까. 근데 통계 한국 근데 통계청이나 이제 주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어떤 데입니까? 다 관료들이잖아요. 한국은행도 사실상 이제 거의 관료 공무원이죠. 주하죠. 네. 관료보다 더한 관료 집단이죠. 네. 저기 저기 어디죠? 소공동인가 신세계 한국은행 본점 있는데. 네, 소공동이요. 예. 옛날에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근할 때 가보면은 한국은행 부대가 딱 티가 나요. 양복 입고 하얀 마샤스 입고 양복 쫙. 그 검은 가방, 검은 이렇게 가방 들고 이렇게 네. 하는 그 티가 탁 나요. 한국에서 지금 제일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제일로 이렇게 하루빨리 개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에요? 공무원 관료. 예, 관료 집단하고 정치권이죠. 네. 여야를 막론하고 두 군데죠. 네.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되는 그 관료 집단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그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통계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좀 이야기가. 근데 워낙 오래되고 막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국민연금 이야기 했었나요? 네. 네. 국민연금 할 때도 통계청의 인구체계가 네. 엉망이다. 완전히 개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GDP 통계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렇게 산업 생산 통계나 여러 가지 각종 통계들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응답을 안 하는데 또 기업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조사 나오면은 세무조사나 이렇게 기업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주 뿌리 깊이 그런 게 있어요. 숨지는 놀라죠. 조사 네, 그러니까 나왔다 제대로 응답을 안 해요. 네. 아, 숨기는군요. 네, 응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렵습니다라고 응답을 해요. 되게 그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네네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통계를 만든다면 이제 경제단체들이 정경련이나 이런 데들. 네. 그런 데는 어떤 데인가요? 의도를 가지고. 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좀 정책권이나 정부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렇게 그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네. 마사지해서 포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이렇게 힘든 게 한국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다른 나라 통계를 가지고 하면 네. 그래도 옳죠 다 맞는데 네. 한국 통계가 제일로 안 맞아요. 선생님 막 그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서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국 통계를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떠냐면은 거의 정말로 이건 그게 속일 수 없고 확실한 네. 그런 통계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청의 이제 소득 신고 통계라든가. 네네네. 이건 이제 어떻게 속이는 그런 통계나 만든 통계가 아니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한 거죠,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이제 그 통계청장 바꾼 이유가 가계조사 설문조사를 네. 했다 이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 설문조사는 가계가 그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냐 이거예요. 안 하죠. 네. 성실하게 응답해 주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작성해 주는데 5만 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안 하죠. 네. 안 하죠. 아니 인구조사도 지금 하도 잘 안 하니까 인구조사에서 나온 일자리 이제 취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 하고 통계청이 생각을 해서 지금 통계청이 매달 실업률이나 고용이나 이거 통계를 내요. 네. 그러면 지금 고용 취업자가 2,700만 명이에요. 네. 그럼 통계청이 매달 2,700만 명을 다 조사합니까? 그렇진 않죠. 무슨 수로 통계청이 매달 2,7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통계를 냅니까? 그게 다 질러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질러대는 예. 거예요. 그냥 대충 질러댄 거라고 보면 돼요. 그 한국 통계청이 이렇게 내는 통계들의 대부분 특히 이제 설문조사를 한 통계들은 진짜로 신뢰성이 낮아요. 네. 예, 그러니까 통계청장 바꾼 것도 이렇게 이제 뭐 가계 근로소득 관련한 그거 있잖아요. 네. 가계 근로소득은 그냥 국세청의 근로소득 신고 그 내용을 전산으로 다 돼 있으니까 네. 우리도 그거 지금 이렇게 보고서도 내고 하는데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달에 근로소득이 어떻고 뭐 이렇게 다음 달에는 어떻고 아니면 1분기에는 어떻고 2분기에는 어떻고 그 근로소득 자체가 그 의미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근로소득 그 가계소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큰 변화가. 네, 변화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네.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근데 실업률 통계 같으면 미국은 이렇게 취업자 수가 뭐 1억 5천, 1억 6천만 명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은 첫째는
미국의 모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달의 그 고용 현황을 네.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요? 모든 회사들이 급여 대장, 급여 명부의 고용 현황들을 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미국 그 통계청의 그 이제 그 통계 조사 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가 50개고 네. 또 그 주 안에 또 이제 각 그 지방 정부 네. 지방 네. 도시들이 있고 뭐 지방 도시 안에도 뭐 이제 뭐 무슨 카운티들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 단위 그 세부 단위까지 전부 그 샘플 조사를 해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그게 쫙 올라와요. 예,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고용 동향과 이제 그런 게 그 샘플 조사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샘플 조사를 통해서 쫙 올라와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통계를 이제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근데 GDP 통계 같은 게 늦게 나와요. 한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미국이 제일 먼저 나와요. GDP 통계가 경제가 제일 크고 어마어마한데 GDP 통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미국이. 통계 인프라가 그렇게. 네, 근데 그 물론 이제 그게 속보치 이제 1차 속보, 2차 속보 뭐 수정치. 이렇게 2차 수정 뭐 이렇게 확보치 이렇게 나오지만 미국의 GDP 통계가 그래도 가장 또 신뢰도가 높아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GDP 통계에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GDP 중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개인 소비. 예, 가계 소비, 개인 소비예요. 네. 개인 소비 미국은 70% 미국 네,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죠. 일본도 한 60%죠. 뭐 유럽도 한 60% 가까이 되죠. 한국은 한 50% 정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소비가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비 통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 전국 각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딱 세분화를 해가지고 세분의 각 계층별로 이렇게 통계적인 어떤 층화를 해가지고 계층화를 해가지고 10만 가구를 선정을 해요. 10만 가구요. 네, 10만 가구를 선정해서 10만 가구한테서 그 이제 그 가계 소비에 관련된 그 설문지 이제 조사표를 이렇게 나눠줘서. 나눠줘요. 그럼 동일한 사람들한테 계속 받는 거군요. 그렇죠. 패널 데이터네요, 그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그 가게한테 상품권을 주죠. 네. 네, 조사. 근데 일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이 좀 협력을 해야 돼 하는 게 일제시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해요. 성실하게 신뢰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과 같이 이렇게 GDP 통계를 한국처럼 바로 이렇게 끄집어내지만 바로 발표를 안 하고 그 실제 그 현장의 그 실제 그 가계 소비 조사, 기업 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조사를 가지고 보정을 한 다음에 내놔요. 그러니까 늦게 나와요. 네. 네. 그럼 그만 늦게 나왔지만 더 믿을 수 있고. 신뢰도가 정확하고요. 높죠. 네. 신뢰도가 높죠.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성장률이 0%거든. 그러니까는 0%니까 0%에서 0.1%, 0.2%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이게 무슨 성장률이 경제가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0.1% 올라가고 0.1% 2%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너무 막 이렇게 간절하군요. 예, 간절한 거예요. 한국은 뭐예요? 막 질러대죠. 뭐 느닷없이 막 4%, 5% 갔다가 막 작년인가? 뭐 이렇게 작년인가 올 1분기인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기 대비로 그 한국 같으면 GDP가 5% 갔다가 올 1분기에는 0%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는 다시 뭐 2%로인가 3%로 올랐다가 막 이래요. 이래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변동 폭은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막 지멋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이나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예, 그래서 그 관료들이나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싹 물갈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세력이 이제 그 국가를 경영해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신뢰 싹이 안 생겨나요. 그렇죠. 그런 신뢰 싹이 생겨나면은 그때는 이제 국민들도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뭔가 동조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어떤 그 뭐랄까 좀 성숙도라 할까? 네. 어떤 신뢰도라 할까? 이런 네. 것들이 높아지죠.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리 완전히 지금 이렇게 그 흑백 논리 속에 이렇게 이제 수구세가 자빨이네 수구네 이런 그 이분법적인 그 구도 속에서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댓글 조작이나 선동이나 이렇게 언론 이렇게 편가르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선생님 완전 리셋을 한번 해야 되는구나. PC도 계속 버그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밀어버리죠 그냥. 네, 한번 초기화해서 리셋을 하죠. 네. 리셋을 해서 가죠. 사회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리셋을 최악의 상황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깨질 거 다 깨지고 개판될 거 다 개판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리셋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닌 이렇게 리셋을 당하는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조금 사전에 제대로 준비된 세력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 세력에 이렇게 그 공감하고 동참해서 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리셋을 해가지고 나라를 바꿔갈 거냐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로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글로벌 경쟁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유지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책 해결 능력이나 그 대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정책 대안 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기 힘으로 월 뭐 이렇게 한 달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게 더 좋은 그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댓글질하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네 뭐 진보네 보수네 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념 속에 갇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망가져서 나 못 살기 힘드네 죽겠네라고 해가지고 힘 있는 놈들은 그냥 부정부패해가지고 빼먹고 이렇게 가버리고 아니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니까 나 지금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이라도 좀 어떻게 보태줘, 50만 원이라도 보태줘, 아니면은 내 100만 원이라도 좀 보태줘라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 건지 그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손 벌려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돈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얼마든지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누구라도 정말로 자기 힘으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이렇게 소득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다 이거예요. 중국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네. 일본하고도 경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일만 하면은 그 높은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자기 가정이나 결혼도 하고 가정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노후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냐? 안 하고 엉뚱하게 나한테 30만 원만 보태주세요, 50만 원 보태주세요, 100만 원 보태주세요. 그럼 누구 돈으로 보태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이 그 무슨 이렇게 재벌들 돈 뜯어가지고 뺏어가지고 한다? 웃기는 소리야 정말로.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재벌들 돈을 이렇게 재벌들이 그냥 무한정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냐 이거예요. 재벌들 돈 예를 들어서 다 뺏어가가지고 써버리면 그 다음에 재벌들도 거덜나가지고 이제 알거지가 돼 있는데 누구한테 뜯어서 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냐 이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그런 말한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장관들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누구까지? 2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네. 이제 3명.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누구 이야기해봐요. 2명이 누군지. 그 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여가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예. 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여가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어디 기사에 농담처럼 나온 건데 탁현민 씨 지키려고 여가부 장관 바꾼 거 아니냐. 뭐 농담도 누가 기사를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하고 이제 탁현민 씨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다 이거예요?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아치운 거 아니냐, 좀 편한 사람으로. 이게 저기 뭐 저기 뭐 소송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네. 세네 비서관이. 농담처럼 그렇게 누가 비서관인가 기사를 보좌관인가가 힘이 세네. 네. 이 성윤모 특허청장은 관료 출신입니다. 특허청 사실은 이제 기존의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통계청, 관세청, 특허청 다 외청이에요. 네. 힘이 없는 데예요. 이제 그 관료들 승진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네네네. 외청. 네, 외청이에요.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띄워준 거예요 지금. 특허청장입니다. 통계청장을 갈아치워가지고 네. 띄워준 거예요 사실. 위상이 올라갔죠, 그렇죠. 통계청 위상이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며칠 먼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조금 이슈를 만든 거네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전체 하기 전에. 근데 고용 통계가 워낙 쇼크가 커가지고 본인들이 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국토부 장관은 왜 안 갈았어요?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 같던데. 잘하고 있나 봐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지 임대.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 사업자들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해라. 세금도 깎아주고 뭐 대출도 LTV에 80%까지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이 투기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임대소득자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투기자를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8개월 만에. 그죠. 8개월 만에.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원래 이제 임대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을 촉진한 건 박근혜 때였어요. 그죠. 그때 부동산 3법인가 뭔가 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택기금을 이제 이렇게 도시기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촉진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그때 그 도시형 임대주택 공급 뉴스테이인가 뭔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그 혜택을 막 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거 왜 그런 걸 했을까요? 뭐 띄운다고. 아니 정치인들하고 관료들이 임대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때 문제돼 가지고 잡혀 들어간 애들이 다 친인척이나 보면은 전부 그렇죠. 그거잖아요. 다. 누구죠? 한 명 있었잖아요. 모시기 최순실 그때 걔가 오피스텔만 300채인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홍장표인가 누구죠?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세금을 떼가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세금을 확 깎아놓은 거예요. 깎아놨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딱 정권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어. 투기 세력을 때려잡을 거야. 근데 투기 세력이 누구냐? 이게 다주택자들이야.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때려잡느냐 하니까 막 이제 무슨 대출 규제와 뭐 네, 강화, 네, 네. 뭐 DTI는 뭐니 막 이상한 것들을 또 막 근데 노무현 정권 했던 걸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재탕을 하는 거죠. 네. 예. 하다가 임대 사업도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겠죠. 지금 관료들이 다 뻔하잖아요. 관료 공무원들. 자기는 안 하더라도 형이 하고 동생이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느 미친놈이 지 이름으로 하겠어요. 그쵸. 네. 예, 다 이렇게 자기 돌려가지고. 돌려서 하고 있겠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부동산 이제 가격이 계속 뛰니까 이제 그 빠돌이 지지자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지지율이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을 예, 하는군요. 이제 야 이게 뭐야 우리 지지자들이 야 니네들 임대 사업자들한테 왜 특혜를 주는 거야? 그다음에 보유세를 왜 안 올려? 그쵸. 그러니까 보유세를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로 그냥. 버티고 있고. 박원순님도 보유세를 안 올려서 서울 집값이 뛴 것이 뭐 내 탓이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내가 무슨 강남하고 용산하고 무슨 뭐 어디 개발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 거야? 아니야. 투기꾼 탓이야. 투기꾼 탓이고 이게 국토부가 문재인 정권이 이게 보유세 안 올려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웃기는 소리나 서로 간에 웃기는 소리는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니들 지금 이렇게 이따구로 할 거야? 계속 지금 보유세 이렇게 놔두고 임대주택자들 이렇게 다주택자들인데 이 사람들 특혜 주고 그렇게 할 거야 하니까는 지금 떠밀려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었어요. 좀 되게 이게 정책이 막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또 이것도 되게 단기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간을 넘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발표돼서 욕 먹으면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최악의 정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할 어떤 비전도 어떤 방향성도 현실적인 정책 대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막 긁어 모아요. 주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한 사람들, 청와대나 이런 쪽에 앉히고, 이쪽은 이제 알 수가, 아니,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정부 쪽에 앉혀놓으면 완전 개판으로 바보 취급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그런 꼴이죠. 국토부 관료들한테 그냥 완전히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갈 때 내가 다 때려잡을 거야 했는데 지금 한 게 뭐예요? 근데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던 일이고. 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관료들한테 이제 이렇게 게임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관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시 관료들이 이제 네, 내부 승진으로 관료들한테 올라오는 맡기는 아니 지금 자기들을 그 인재 풀 가운데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자꾸 누구를 이렇게 하나 밀으려고 해도 저놈이 청문회 때 걸릴 것 같아. 그죠. 뭔가 안 걸리는 이렇게 놈이 없어. 안 걸리는 놈이 없어가지고 밀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합시다. 총체적인 난국이군요.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0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그 장관 교체 관련해서 각 장관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다 물갈이하지 않는 이상 이런 뭐 장관 몇 명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8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9기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기 인원이 모집이 되면 9기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8기에 와서 청강도 하시고 9기에 접수도 하셔서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예, 한번 오셔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기수 분들이 오셔서 왜 전 기수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냐고 억울하다고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보시면 정말 좋으니까 한번 꼭 와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0회 2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독일 수유한 김남희입니다. 금융권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출입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해결은 하지 못하고 보신주의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금융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새로운 것 그리고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제가 좀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 이제 이 여기를 알게 됐고 같이 좀비가 될 바에 난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차별화된 컨텐츠와 그리고 기자로서 좀 시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컨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